자,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나온 겁니다. 오피스텔 나왔어요. 자, 볼까요? 감정가 1억 2,800이고요. 지난 4차 작년 11월 14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9,610만원에 13명이 들어왔고요. 미납을 했습니다. 근데 미납을 했어요. 보증금이 최초에는 10%였죠. 얼마? 655만원. 보증금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최저가에서 바로 엊그저께 이틀 전에 7,613만원에 3명이 들어왔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보면 남들이 보는 것밖에 못 본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미납을 했을까? 왜 미납을 했을까? 여기에 임차인이라는 김땡땡님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8년도네요. 자, 9월 6일입니다. 자, 그런데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9월 20일이니까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빨라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 보증금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김땡땡님 요 분은 자,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에 의하면 소유자와 가족관계라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채권자가 제출했대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요 비전 H라는 요 채권자가 되겠죠. 경매 신청한 사람.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관리비가 약 500만원 이상 밀려있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상. 근데 이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납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니까. 지금은 더 밀려있겠죠. 요거는 확인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누구예요? 김땡땡님인데, 다만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가족이라고 하면은 임대차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 자, 이걸 보시면 조금 단서를 제가 또 드려볼게요. 자, 자, 권리 분석할 때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라고 그랬죠? 을구로 가봅니다. 을구. 갑구 아니고 을구로 갑니다. 을구에 가면 여기 근저당 내역들이 나옵니다. 근저당 내역이 나온다. 자, 날짜 김땡땡님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18년 9월 6일입니다. 자, 근저당 설정일자가 요 채무자가 2018년 9월 20일 약 보름 정도 늦은 그 뒤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3,240만원. 자, 농협은행은 점유자가 있으면은, 선순위 점유자가 있으면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월세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라고 한다면 안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두 번째, 2020년도에 또 대출을 받아요. 이때는 금액이 좀 큽니다. 9천만원. 요게 주식회사 비전 H라는 근저당권자가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여기 근저당을 걸 때 이런 거 당연히 확인해 보겠죠. 나보다 앞선 순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 전입세대 연령 떼보니까 여기 누가 살고 있네. 확인해 볼까요, 안 해볼까요? 당연히 해보겠죠. 이거 확인 안 하고 빌려줬다가는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아, 이분 두 분은 가족관계구나 라는 걸 확인했겠죠. 그게 뭐다? 무상임차각서를 받아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제출한 거고. 이해되시죠? 이분들은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농협에서도 대출해줬고 또 후순위로도 대출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돈 빌려주는 기관들이.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누가? 언제? 요때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저희 회원이 받아요. 공부방 회원이. 낙찰 받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610만원, 차순위가 9,34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저희가 미납을 했어요. 왜 미납했을까? 왜 미납을 했을까요? 낙찰 받고 갔더니 이분을 만났어요. 김땡땡님을. 가족이래. 가족이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이 오피스텔에 오랫동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로 이 빚을 지게 됐고 이 빚을 갚고 이걸 취하를 할 거니까 대금 납부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통사정을 하셨어요. 통사정을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 직접 만나도 보고 그 집 안에도 가봤어요. 원래는 이 낙찰자는 여기를 일반 임대가 아니라 에어비앤비로 좀 활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연히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정이 굉장히 딱했어요. 굉장히 딱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자. 우리는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굳이 이런 분한테까지 강제 집행을 해서 명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그렇게 좀 양보를 하고 다른 물건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취하를 하되 대신 조건이 있겠죠. 우리도 그냥 취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한테 저희가 비용을 좀 주셔라. 일부. 왜냐면 우리도 이걸 조사하느라고 시간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 이분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금 미납을 하면 자기가 채권자하고 협의를 볼 테니 봐서 취하를 할 거니까 꼭 도와달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납을 하고 이 미납된 보증금과 추가로 대금 미납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월 17일 날 재매각이 진행된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여기 취하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 이분을 생각하면 취하를 시키고 계속해서 이분이 여기에 거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돼요. 3명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물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었죠.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인트,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이 최초에 9,6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미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약 2천만 원이 감가가 됩니다. 약 2천만 원이 감가가 돼요. 사실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미납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번 미납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경쟁자가 3명에 불과했고 낙찰가도 2천만 원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무서웠던 거죠. 이 사람이 진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고 큰 돈을 물어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5차 낙찰자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이 물건 낙찰받은 것이고, 물론 이분을 명도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싸게 샀단 말이에요. 싸게 사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잘 낙찰 받은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다. 이 물건은 1억 1000에서 1억 2천 정도 합니다. 지금 그냥 팔아도. 그럼 단타로도 수익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에 정말 단기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대금 미납을 했고 다시 재매각을 통해서 낙찰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낙찰 받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숨어있는 내용들이 전혀 세상에 오픈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무조건 미납했다고 해서 위험하고 문제가 있고 나한테 어떤 해가 끼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위치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 상봉역 바로 앞에 있고요. 바로 앞에 있고 접근성도 좋고 내부도 수리만 잘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은 물건입니다. 예.